국민대학교 글로벌 인문지역대학장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 책상에 지금 책이 3권, 네. 부록까지 합쳐서 4권이 놓여 있습니다. 네. 아주 뿌듯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실 김진애 박사가 쓰신 도시 관련 책 3권인데요. 보니까 2권, 그러니까 우리 도시 예천과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는 복간, 다시 펴낸 책이고요. 이거 새로 쓰신 책이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입니다. 총 3권인데 3권이 하나의 연속된 시리즈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도시에 관한 어떤 컨셉, 12가지 컨셉트를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이 세계 여러 도시들과 인간의 관련성이랄까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책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도시 예찬, 한국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거리들, 길들을 그린 책입니다. 이 시리즈를 딱 한 번에 읽으시면은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그림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즘 아무리 그 노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얼핏 찾아봤더니 김진애 선생이 53년생이신데 그러면 지금 환갑이 훨씬 지나서 70에 가까운 나이인데. 아, 그래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아니 또 김진애 박사님은 그 나이시라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갑이시네요. 그렇네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됐었는데. 아주 뭐랄까요, 기백이 넘치는 청년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청년 그 이상이죠, 사실. 문장도 그래요. 문장도 뭐랄까, 그 성정이랄까,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문장 하다가 예를 들면은 도시는 아는 만큼 보인다. 고들 하잖아요. 뭐 도시뿐만 아니라 뭐 여러 예술이나 모든 게 그럴 텐데 근데 도시의 숲에서 인간을 발견하다라는 책에서 런던과 파리를 얘기하는 그 장에서 MIT 강의와 함께 얘기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이 문장 한번 보십시오. 지적 감동의 힘이란 사람을 뒤흔드는 통찰의 힘이다. 이제까지 자신의 그릇을 뛰어넘는 순간, 자신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올라 넘칠 것 같은 순간, 갑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엇을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이 떠오르며 전체를 조망하는 순간이다. 아마도 계시의 순간이나 깨달음의 순간에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 단순화하라. 핵심을 잡으라. 전체를 파악하라. 이게 바로 개념이다. 이게 지적 파워다. 이게 통찰력이다. 복잡하기로는 더없이 복잡한 도시라는 복잡계를 통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개념의 힘이다. 지적 감동의 그 순간을 축복하라. 진짜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70 인생 그 고희를 넘으신 우리 도올 선생의 강의도 파워풀하지만 김진애 박사의 문장도 대단히 파워풀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백이 없다고 제가 종종 푸념을 하고 하는데 요즘 20대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 힘이 없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불안의 포로가 돼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데 실제 물어도 그렇게 대답을 하고요. 뭔가 모를 그 불안, 정체 모를 불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너무너무 힘겨워합니다. 근데 이 이른을 앞둔 우리 김진애 박사는 이렇게 기백이 넘치는 문장들을 써냅니다. 아니 김진애 박사님이 뭐 청춘 시절에 그 시대가 더 뭐 희망적이고 또 또 뭔가 기회가 많이 보장되고 또 뭐 자유로운 의사 표시가 가능했던 그런 때도 아니었는데. 맞아요. 왜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지. 그리고 도리어 그런 시대여야 우리 청년들의 기백이 이제 살아나는 건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글쎄, 확실치는 않지만은 80년대는 싸워야 할 적이 비교적 명료해 보였죠. 생각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근데 요즘엔 싸워야 할 적이 분명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게 그 사실이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양입니다. 아니 천박한 탐욕적 자본과도 싸워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사회를 뒤로 돌리는 이런 그 기득권 세력과도 한판 붙어볼 만도 하고 말이죠. 근데 그 실체가 뚜렷하게 어떤 정치 권력으로서 집단화된 어떤 그런 정당으로서 돼 있는데 왜? 근데 그게 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참 그 점이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요즘 우리 학생들하고 종종 이와 관련해서 대화를 하는데 네. 저도 청년에 대해서 워낙 모르는 게 많았고요. 예. 학교에 있으면서도 근데 학생들하고 그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김진애 박사가 이렇게 힘이 넘치는 이유는 대학 다닐 때 그 수많은 남학생들 사이에서 이 삶을 헤쳐나왔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 얼핏 보니까 그 공대를 다닐 때 김진애 박사만 여성이었다고 하네요. 예. 800명 동기생 중에 유일한 여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예. 책 날개에 적힌 걸 보면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싸움이 어땠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정체성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컬러들이 책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세 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짧게 이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에서 몇 구절을 보겠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데요. 이 도시를 12가지 키워드 또는 컨셉트, 개념으로 포착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입니다. 예. 그중에 제 눈길을 끈 것은 뭐니 해도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예. 이 익명성이 문제인데 도시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익명성이죠. 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 나도 모를 뿐더러 스치는 사람들도 나를 모른다는 것. 그 익명성은 소외이자 불안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또 자유의 조건이기도 하죠. 해서 이 익명성이야말로 도시의 근본 조건이라고 저자도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그 마을 공동체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시는 정말 낯선 곳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시야말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자유로운 곳이기도 하죠. 우리 김 박사도 여러 책들, 특히 문학 관련 책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이탈로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이나 우리 그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자들의 도시 등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시야말로 뭐 자유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소외, 고독의 공간이기도 하죠. 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빼째르부르크도 그렇고요. 네. 뭐 우리 톨스토이의 뉴욕 3부작도 그렇고요. 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도 그렇고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들이 아주 많죠. 네. 이거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데 네. 뭐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박태원의 우리 천변풍경 소설가 구보씨의 1일부터 시작해서 네. 이호철의 소설들까지 아주 많습니다. 네. 그건 다른 얘기고요. 아무튼 이 도시는 자유로운 공간 또는 장소이면서 소외와 고독의 공간 또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네. 그냥 누구 뭐래도 익명성이 도시의 근본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익명성에 관한 기술이 눈에 띕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네. 익명성으로부터 오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사회는 다양한 보호 장치들을 고안해냈다. 복장, 매너, 눈빛, 스타일 등은 기본이다. 신분 사회에서 성행했던 외양 규제는 아주 손쉬운 통제 장치였을 테다. 정체가 무엇인지,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인지 보자마자 알 수 있게 함으로써 관계를 규정하고 태도를 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신분으로 사람을 분류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외양으로 드러나는 장치는 여전히 효과적으로 쓰인다. 딱 보기만 해도 어떤 성향,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알아채게 만드는 장치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이런 장치들을 파악하고 또 구사한다. 사회의 고정관념을 따르기가 언짢더라도 그 장치들을 수시로 활용하는 것이다. 만만해 보이지 않을 것, 품격 있어 보일 것, 자기 방어에 능한 사람으로 보일 것,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 책임감 있게 보일 것, 있어 보일 것 또는 없어 보일 것 등 도시라는 정글 속에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짓은 동물들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익명성은 당연히 불안감을 동반할 수밖에 없죠. 이 불안감을 넘어서기 위해서 복장이나 매너, 눈빛, 스타일 등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눈빛마저도 도시를 걸을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대단히 흥미진진한 기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꼼꼼히 읽어보면은
이 책 곳곳에 아주 깊은 사유와 공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저자는 광정에 관한 각별한 애정이랄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익명성이 근본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도시에. 네. 익명성이 길과 광장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혁명이 이 광장에서 바로 불꽃을 튀길 수도 있죠. 이런 전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넓은 광장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외친다는 것. 그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건 도시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익명성이 길과 광장을 만날 때 어떤 그 축제가 펼쳐지는지, 어떤 정치적인 혁명의 불꽃이 튀는지 대단히 흥미진진한 고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어떤 불안을 동반한다면은 이 불안을 잊게 만드는 게 바로 광장이라는 거죠. 네, 잠깐 볼까요? 이 부분 꼭 같이 이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광장은 도시의 익명성을 잠시나마 잊게 만드는 공간이다. 서로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공유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잠시 믿게 된다는 뜻에서다. 익명의 우리는 서로 모르고 경계하고 또는 의심하기까지 하는 관계일지 모르지만 광장에 있는 이 시간만큼은 잠깐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의식한다. 완전히 오픈된 공간이기에 내가 오픈된 만큼이나 당신도 오픈할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순간은 특히 광장에서 하나의 마음이 되는 일이 벌어질 때다. 혁명이라는 이름으로건 집회라는 이름으로건 피켓팅이라는 이름으로건 축제라는 이름으로건 간에 열린 공간에서 같이 할 때 우러나는 마음, 그것이 광장 정신이다. 광장 정신은 시민 정신이 된다. 진정한 시민의 탄생은 익명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기 위한 약속을 만드는 관계가 시민의 관계다. 일상에서는 그저 지나치며 서로 적절한 거리를 지키지만 일이 생겼을 때 서로의 같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약함을 도와주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다. 평소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때 가까이 다가가는 느낌이 훨씬 강해진다. 네. 익명성에서 이 광장성이라고 뭐 굳이 명명한다면 광장성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이 제가 보기에는 김진애 선생의 이 책의 핵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익명성에서 광장성으로. 네. 그 얼마나 그 이 도시에서 특히 수도 서울에서 있었던 지난 촛불혁명이 위대했습니까?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하나의 어떤 공감대를 갖고 모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와 또 소망들이 넘쳐납니다. 예. 맞습니다. 이 길이 광장에 되는 기적 같은 일을 봤었죠. 우리 김진애 박사도 그 부분 놓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해서 16년 말부터 17년 초까지 있었던 촛불혁명이야말로 광장을 광장답게 만드는 시민의 힘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억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에게 남을 거고요. 우리가 조금 무기를 켜칠 때마다 그 광장 정신을 환기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처럼 이 책 곳곳을 관통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도시의 익명성의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리와 골목을 걸으면서 그 익명성뿐만 아니고 혼종성, 복잡성까지 즐기면서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이 광장에서 만나는 시민으로서 도시를 향유하자는 얘기로 저에게는 읽힙니다. 이 도시가 대단히 접종적인 공간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 이질적인 것들이 많이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기 광화문에 한동안은 우리 시민들이 오기도 하지만 지금은 또 빤스류들이 또 모여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 책에서 또 돋보이는 부분도 바로 그런 점이에요. 제가 늘 잡자를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 잡화엄식을 얘기하면서 화엄의 어원인 잡화엄식을 얘기하면서 강조하는데 도시들의 잡종성에 강한 애정을 보이는 것도 이 김진애 선생의 책에 김진애 선생의 책의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컨대 이래요. 볼까요? 우리 도시들은 잡종성이 강하다. 혼성이라고 해도 좋다.
유럽처럼 원조를 자처하며 순종을 내세우는 문화, 미국처럼 혁신을 앞세워 신종을 지향하는 문화와는 달리 우리는 순종을 품고 신종을 지향하되 그 무엇이든 품에 안는 잡종의 문화다. 왜 잡종성이 강해졌을까? 급격한 사회적 충격과 낯선 문물의 습격을 받아들이고 적응시키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었던 근대기의 험난한 역사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역사의 단절, 전통의 부정, 폐허로 변한 환경, 부족한 인프라, 급격히 등장한 각종 도시 문제, 상업화의 물결의 습격 등 다사다난한 과제들을 짊어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생존하기 위한 현대의 시간 속에서 저도 모르게 학습한 힘의 결과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잡종성이 빚어낸 다양한 맛이 우리 도시에는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겠죠. 뭐 난개발로 보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은, 또 이 잡종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의외성, 즉흥성, 복잡성, 변화, 푸근함, 자유로움 같은 게 또 우리 도시의 특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영화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기도 하네요.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어야겠죠. 네. 그 이야기를 빚어내는 것도 도시를 도시답게 하는 것일 텐데, 네. 대표적인 사례로 통영을 꼽고 있고요. 저도 통영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렇죠. 왠지 모르게 김진일 박사하고 저랑 통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한국에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가. 예, 프랑스의 어떤 학자가 우리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 언급합니다만은 이 아파트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는데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고 단지가 문제라고 이 저자는 강조를 합니다. 이 아파트가 도시에 미치는 악영향을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먼저 길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네. 단지에 딱 갇혀버리는 순간에 길이 없어지고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결과 스트리트 라이프가 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거리에서 빚어지는 일상들, 삶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풍경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파트가 오직 주거로만 한정되어서 다른 삶들이 스며들 여지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대단지 개발을 서두르면서 이 공간에 들어서야 장소성을 파괴하고 결혼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지화한다는 대단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급성이 정확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냐, 뭐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얘기한다 하잖아요. 너 몇 단지에 살아? 이걸로 다 계급을 구분한다고 하죠. 임대냐 자가냐. 또 자가라 할지라도 이게 하우스폰이야 아니면은 빚이 없느냐 뭐 이런 네. 계급이 정확하게 나뉘는 이 단지 아파트 단지 문화야말로 좀 공간성을 장소성을 파괴하는 원흉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획일성이 문제입니다. 좀 멋대가리 없다는 거죠. 이 아파트에 대한 통찰도 저한테는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와닿습니다. 네. 저는 정말 아파트만 보면은 끔찍해요. 어떤 그 공포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트라우마 같은 게. 아무튼 이런 아파트 이야기까지 정말 흥미진진한 책, 김진애의 도시 이야기 이독을 권합니다. 이런 책은 읽으셔야 돼요. 우리 동네가 어디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제대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는 만큼 보일 텐데 이런 책을 보면 훨씬 더 다른 관점에서 내가 사는 곳, 도시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2개의 컨셉이라고 했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들과 사는 공간, 또 감이 통하는 공간, 머니 게임의 공간, 도시를 만드는 힘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하나하나 12개 컨셉을 이해하다 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도시가 보다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이고, 사실 나 아파트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게 난방, 이런 것이 잘 되기 때문에 위층이 태우면은 아래층도 따뜻해지고 그런 면도 있고 또 정보도 공유가 되고 말이죠. 근데 이제 단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단지. 특히 대규모 단지는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거대한 폐쇄
사회성의 회로에 갇힌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원흉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예. 맞아요. 그 주거 공간이라는 하나의 텍스트가 우리의 의식과 몸짓, 눈빛까지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대형 단지에 사는 사람들 눈빛 보십시오. 다릅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볼 때 표정들 네. 다르죠. 이런 텍스트가 우리의 의식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공간 구성 자체가 우리의 의식과 감성에까지도 아주 강하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읽으면은 이런 김진애 선생이 얘기한 그 컨셉들 하나하나 파고들다 보면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공간 텍스트 안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